또 그래서 좋은 소식도 하나 있던데요. 네, 또.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 사건입니다. 사실 뭐 선거 소송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중요한데 일단 이거 이겼으니까 네, 뭐 너무 좋은 기쁜 기쁜 마음으로 소식입니다. 그리고 네. 요건 또 나중에 줄줄이 소송이 또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 요거 전에 작년 11월 네, 11월 10일 날 평화나무 김용민이 네. 부추켜서 그렇죠. 주변 상인들 120명 정도가 제기한 소송이 있었죠. 그렇죠. 상인 이제 상인들을 상인동 상인들이 부추켜서 장사가 안 된 게 예.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님 책임이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손해배상 5억 넘는 소송을 했는데 네. 이제 다 졌고 예. 확정이 됐었죠. 예. 그거하고 이제 요거는 또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이겼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순수한 이겼고. 뒤에 이제 여기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예.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치료비 물어내라고 저게 소송을 이제 언제 거냐면 네, 2020년 3년 전에 네. 이제 그 광화문 막 비 많이 오던 그 광복절 집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전날 극적으로 이제 집행정지가 인용돼서 집회를 하고 그때도 이제 광화문 광장이 네. 꽉 찼죠. 맞습니다. 완전히 다 점거를 해서 우산을 쓰면서 했는데 그날 이후로 대대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뭐 서울시 경기도 다 합쳐가지고 위치 파악을 다 한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이제 검사 받으라. 네. 고 모든 언론이 다 그 확산 사랑제일교회와 코로나 확산이 광화문 애국 세력을 다 규탄했죠. 예, 모든 그래서 언론이. 집회에 갔던 사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 그 무렵이나 그 전에 방문했던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 그 코로나 확진 조사를 해서 이상한 이제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뭐 500명, 네. 1000명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이런 부분이 문제가 또 되는데 사실 그 전에 감염원이 중국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인들 입국 자체를 막지 않고 중국발 감염원에 대한 이런 평가는 한 번도 없었고 네. 오히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마스크가 동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마스크가 없었죠. 동이 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서 중국에 보냈죠. 예. 중국에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써야 할 마스크를 중국으로 보냈습니까? 그리고 나서 중국인들은 그걸 받고 또 전 세계에 수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소송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확산이 전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일어났고 그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기 때문에 그 책임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님이 책임자라고 해서 하지만 오늘 오후 2시에 전부 다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가 된 겁니다. 그 이유 판결문 없다고 내용이 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연합뉴스에도 나왔고 뉴스핌에도 보도가 됐고요. BBS에도 이제 보도가 됐고 뉴스원도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메인 방송은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매일 방송 보도를 하니까 배가 아파서 조중동이나 네. KBS, MBC, SBS 뭐 종편 아무데도 아직 네. 보도를 안 했고요. 55억 원 구상권 청구했는데 왜 자꾸 5.5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참 55억 아닌가요? 이게 나중에 네. 청구 취지가 확장돼서 늘었다 예. 줄었다 하는 과정이 예,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이따 예. 말씀드릴게요. 8월 31일 제가 3년 전 기사입니다. 네. 구상권 청구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이유가 자 밑에 빨간 박스 보시면 사랑제일교회가 뭘 했다? 격리지실 위반하고 행정명령 위반하고 역학조사도 거부하고 방역 방해 행위도 했다. 뭐 완전히 뭐 나쁜 악의 축으로 표현은 다 썼죠. 악의 축으로 완전히 몰아가서 밑에 이제 확진자가 뭐 1,035명이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1,035명이라며 뭐 65억, 55억 막 자기 맘대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면 공단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도 소송하자. 그래서 맞습니다. 서울시는 4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또 냅니다. 9월에. 다음 주 이거는 선고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다음 주 선고될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서울시도 이제 소송을 냈고, 그 다음
서울교통공사가 또 30억대 손해소를 냈어요. 이거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하고 이게 버스도 네. 돼 있던 것 같은데. 아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무슨 손해가 났다고 지하철 공사가 이렇게 소송을 내는지. 저거는 지하철 승객이 그 당시에 줄었나 봐요. 뭐저 모르겠는데 아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이쪽에 돌고 지역이 이렇게 붐빈 적이 있습니까? 아니 더 이익을 얻었으면 더 이익을 얻었지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야, 저 안에 정말 운동권의 시각으로 소송 자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저 손해배상이 30억 원대가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전체 승객이 줄어들어서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그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중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비율대로 그 손해액을 비율에 맞춰서 계산한 게 저 30억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소송을 지금 3건이 제기가 됐고 운동권 머리와 아주 유사한 생각을 하고 네. 있네요. 이 그래서 좌파들의 전형적인 국민건강보험금 오늘 있었던 사건의 소장 5억 6천을 처음에 청구를 합니다. 5억 6천을. 그래서 이제 수진자가 1,168명이었고 일단은 251명에 대한 치료비, 48명에 대한 검사비 이렇게 해서 5억 6천을 일부를 먼저 청구를 소장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청구 취지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작년에 네. 청구 취지를 34억으로 무려 확장을 하게 됩니다. 뭐 계산 근거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자기들 마음대로 1,168명 다 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 관련으로 분류하였다. 저 관련이라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도대체 뭐가 관련이 돼 있다는 거냐? 요거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이제 밝혀질 겁니다. 자, 그래서 34억 청구했다. 뭐 저런 뜻이고요. 그런데 저거를 내니까 재판부가 작년 10월에 성명준비사항을 내는데 그래 원고가 34억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수진자 1,100 몇 명에 대해서 인과관계 유형별로 정리 좀 해라. 저게 뭐 말이에요? 인과관계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뭡니까? 인과관계를 지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재판부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라는 거는 원인하고 결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야죠. 예, 원인과 결과. 원인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저러한 손해와 발생됐다는 이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재판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와 입증해라. 그렇죠. 이렇게 정광훈 한 목사님 때문에 거죠. 예. 확진이 됐다라는 그 원인과 결과를 모르겠다. 해서 정리를 해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원고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못했죠. 입증을 못한 거죠. 예, 인과관계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밝혀요? 어떻게 우리 교회 때문에 그 발생이 되고 확대가 됐는지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이게 입증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로부터 저를 누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확진이 됐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저로부터 감염이 됐다라고 입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입증 못하죠.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가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건강한 사람이라 그거 와도 걸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만나 접촉을 해서 누군가가 감염이 됐다라고 해도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또 감염이 됐는지 말 그대로 접촉을 했다기 때문에 감염되는 걸로 어디까지나 추정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거지 그게 100% 과학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바이러스가 이동했다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 또 바이러스의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옮겨가면서 변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꼭 같은 바이러스라고 보기가 또 어렵게 되죠. 이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쓴 준비 서면인데요. 예, 근거 없다. 저들이 원고가 주장한 불법 행위가 뭐 거짓 자료 제출했다. 우리 명단 뭐 교회 교인 명단 뭐 이런 것들. 자, 거짓 자료, 교인 명단 같은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인 명단은 예컨대 2016년도 거부터 요구했던 것 같은데 2016년도에 교인 명단하고 현재 교인 명단이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교인이 늘어나면 매해마다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게
제가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때도 수사 당시에 많이 관여를 했지만 교인 명단을 우리가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규모가 1,0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는 그 시점에서 정확히 교인 명단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나갔다 들어올 때 다 교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명단 중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 그 교회 안 다닌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 명단이라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 번 설명했어요, 제가. 또 한 번은 그 016, 017 번호가 있다고 이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2016년도에는 016, 017 번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011도 있었고. 재밌었던 거는 교인 명단에 왜 전광훈 목사님 이름 없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경찰이. 그래서 이게 허위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기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광 목사님 핸드폰 개인 핸드폰 예. 번호를. 왜냐하면 너무 쉬운 번호라서 다 알고 있는데 공인된 전화번호라서. 그래서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정확한 명단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또 그 당시 또 원고가 주장했던 거는 교회에서 집회에 참석을 막 독려했다. 나가라고 동원을 했다, 집회를.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서 나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단체 문자거든요. 교회에서 보냈던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8.15 국민대회에 나가는 것을 절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여러 번 보냈어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라고. 무조건 나가지 마라. 예, 사랑절개 교인들에서는 무조건 나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공지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런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8.15 집회에서 집회 참석해서 그 집회 안에서 어떠한 확진자를 접촉을 함으로써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좀 달라. 자, 요 부분이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역학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역학조사를 하려면 감염병 의심자와 자기들의 지침이에요. 이 정부에서 나온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만 저걸 할 수 있어요. 역학조사를. 그렇죠. 감염병 의심자와 접촉을 그러니까 예컨대 15분 이상 같이 밀폐된 장소에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감염병 의심자와 접촉을 해야만 이 사람 감염병 환자와 접촉해야만 의심자가 되는데 저기서 특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조 변호사님이 몇 번 확진자인지 와 접촉해서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감염병 의심자가 되고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만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몇 번 확진자가 몇 번 확진자랑 만났느냐 맞습니다. 이거를 한번 밝혀달라고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저에게 이제 답변을 한 내용인데요. 맨 위에 저거 보고 전 정말 황당했어요. 어떤 일부 확진자가 전파 가능 시기인 2020년 8월 15일에 광화문 일대에 체류한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또 어떠한 또 확진자가 8.15 집회에 참석했더라. 그런데 그 참석했던 분이 세 번째 줄 보시면 그 외에 다른 감염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아서 8.15 집회를 통한 감염을 추정했다. 그리고 관련 통계를 보고했다. 그 통계가 바로 아까 말한 집회 관련 확진자라는 통계입니다. 그게.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통계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확진자를 8.15 집회 관련 확진자라고 만든 근거가 결국에는 저 이유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와 접촉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고 다만 그 8.15의 집회를 갔기 때문에 8.15 관련 확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두 줄 보시면은 8.15 도심 집회와 같이 장시간 불특정 다수의 대규모 인원이 밀집한 행사는 선행 감염자와 이후 감염자를 문의하신 방식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야. 우리가 범죄
예컨대 범죄를 특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특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염 경로가 이루어져서 특정을 해서 감염병 의심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걸 특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조사의 절차 위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의하신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몇 번 확진자가 몇 번 확진자랑 만났냐 이걸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저때 확신을 했습니다. 아 얘들 증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정치적 방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회 또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어떤 특정 확진자와 접촉했다라는 증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저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에 저렇게 이제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충격적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는 저 방금 소송에서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일부 증거로 낸 건데요. 저게 이제 역학조사서라는 겁니다. 역학조사서인데 제가 개인정보는 다 빼고 총 역학조사서를 3개밖에 제출 안 했더라고요. 그나마 제일 믿음직한 걸로 3개를 제출했을 텐데 가장 구체적인 거. 네, 그 중에 저는 하나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자, 저분의 경로를 한번 보시죠. 8월 15일 날 아침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집에서 8.15 집회로 지하철 5호선, 2호선 갈아타면서 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5시간 동안 집회에 참여하고요. 전부 마스크는 착용하고 동행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 끝나고 집으로 1시간 반 동안 8호선과 5호선의 지하철을 타면서 집으로 갑니다. 자, 그게 이제 전날에 이분의 동선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집에 계시다가 동네 산책하고 다시 집으로 오시죠. 밖으로 나갔다가 옵니다. 2시간 동안.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17일 날 택시를 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송파구 진료소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시 송파구의 진료소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다시 오셔서 집에 머물다가 다시 또 지하철을 타고 5호선에서 2호선을 또 탑니다. 예, 이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지금 저분의 추정 경로를 보시고 이분이 만약에 그 후에 확진이 됐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감염이 된 걸로 보시겠습니까? 모르죠? 아니, 모르죠. 중간에 이동 경로에서 지하철 그 수많은 밀착되는 상황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게다가 지하철은 실내고 실내고 집회는 실외에서 실외고 뭐 어느 게 더 위험한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저 역학조사서를 가지고 역학조사관이 의사예요. 게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추정 감염 경로로서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7월 초에 마지막으로 방문했다고 진술. 8.15 광화문 집회 참석. 일행 없음. 끝. 이게 추정 감염. 근데 저 추정 감염 경로도 좀 애매해요. 7월에 교회에서 감염됐다는 건지 8월 15일에 감염됐다는 건지. 우리가 감염병 저쪽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자료 보면 이게 중간에 바로 만약에 8.15 집회에서 참석한 사람을 조사해서 양성이 나왔으면 8.15 집회에서 감염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감염돼서 그때 발현된 겁니까? 이미 신체에 들어와서 감염된 내용이 발현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일주일 전에 걸린 건데 왜 8.15 집회라고 얘기를 하죠? 의학적으로 이 부분도 사실 맞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역학조사를 가지고 추정 감염 경로는 지금 밑에 8.15 집회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근데 사실은 저 결론 자체도 확실하다가 아니라 뭐다? 추정이다. 추정. 그냥 추정된 분이 그래 추정이야 뭐 자기들 마음이니까 추정했다고 쳐. 그러면 저거를 갖다가 광화문 관련 확진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통계 1,000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사람들이
집회 관련 확진자다. 그러면 뭐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거기서 감염이 됐구나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저런 통계를 내고 보도를 한 것이었죠. 근데 사실은 저런 추정이다. 근데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원고가 추정만으로는 안 되고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법관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게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 올해 이제 재판부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니까 입증은 못하고 그냥 청구 취지를 싹 줄였네요. 아까 34억이었는데 2억 5천으로 축소를 합니다. 네, 소송 비용 부담할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죠? 네. 그거밖에는 이유를 못 찾겠는데 저게 이제 올 봄에 저렇게 청구를 축소를 한 거고요. 이제 제가 쓴 준비 서면입니다. 추정 감염 경로는 그 명칭 자체가 추정일 뿐이지 확인됐다는 것이 아니다. 예, 추정 감염 경로 뭐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 그래서 제가 또 썼던 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가장 탄압하고자 했던 두 곳, 바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방문했던 날짜만 딱딱 적어놓고 이곳 중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안 써놓고 그냥 추정. 저 부분도 우리가 의학적 추정이 아니라 정치적 추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썼어요. 추정 혹은 희망한 거다. 네. 희망.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을 해야지 왜 정치적 판단을 합니까? 그 한 의사가 생각나네요. 누구죠? 예, 저기 의사로서 이 활동을 안 하고 정치 활동만 하는 한 의사가 있던데 경기도 협회 이사장이 있던가 이런 분들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이 추정하거나 희망을 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자 지금 뭐 다 비슷한 얘기고요. 네. 제가 위에서 저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의료 선진국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비과학적 답변을 받았다. 사실 저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박대출 의원 자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그 박대출 의원이 제시한 자료,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문의한 자료에 따르면 8.15 집회를 통해서는 감염자가 없었다. 있었다. 근데 예. 그분이 이제 제출한 자료는 그 무렵에 이제 확진자 예. 숫자를 보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질병관리청이 명확하게 맞습니다. 동선을 해서 낸 자료에 의한 증거입니다. 증거가 정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너라 TV에서도 많이 네. 막 퀴즈 내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 탔다가 집회 갔다가 교회 갔다가 뭐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집에 왔다. 이분은 어디서 감염이 됐을까요? 했는데 그때 우리가 답변으로 집회 아니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농담으로 그때 막 퀴즈를 내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뭐 그게 정부는 실제였던 거예요. 실제. 답을 집회라고만 집회 또는 사랑제일교회 예배 예. 이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동그라미를 진짜 친 거고. 우스갯소리로 그때 방송했던 내용이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실제로. 정부 측에 네. 특정한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의사들이 저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의학 그렇습니다. 전문가라면 그렇습니다. 참 양심적인 의학 전문가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에. 그래서 제가 준비 서면의 마지막으로 쓴 내용은 결론적으로 확진자들 중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자, 그다음부터 중요해요. 특정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확인된 확진자는 없다. 물론 실제로 거기서 감염이 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추정만 가지고 음. 합리적 의심 없이 법관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렇다고 확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제가 볼 때는 없고 네. 질병관리청도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네, 뭐 다 했던 얘기고. 그래서 제가 지난 마지막 재판 때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증인 신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 역학조사관을 한번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이러한 동선이 있는 분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혹은 집회라고 추정했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저 증인 신청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가 입증됐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입증됐다고 보진 않지만 적극적인 항변을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했더니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냥 재판부가 예.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으니까 굳이 저거 할 필요 없다라고 필요조차 없다. 간접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증거 신청을 기각한 건데 예. 보통은 증인 신청한다는 거는 상대방 주장을 깨뜨려야 될 때 증인 신청하는데 깨뜨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의미 있는 정말 좋은 선고가 있었고 앞으로 서울시 판결 남았죠. 그다음에 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판결도 다음 달에 있어요. 뭐 하여튼 계속 두 개가 이기는 나올 일만 겁니다.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사건은 이길 것이고 기대됩니다. 정말 그 당시에 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그리고 목사님이 받았던 탄압 그때 또 바로 보석 취소돼 가지고 다시 구치소 가셨잖아요. 사실 그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예배를 전부 다 중단시킬 때 예배를 끝까지 지켜낸 교회, 뭐 사랑제일교회와 뭐 일부 교회들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예. 대다수의 교단장들이 있는 예. 교회들, 대형 교회들 다 다 무릎 꿇었죠. 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좀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의 신사참배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자체가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로마 시대 때 네로 박해 때 같은 때 이 지하 카타콤에서 드렸던 예배 아니 뭐 각자 흩어져서 각자 드리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는 대답을 하시는지 그래서 만나는 게 안 된다면은 뭐 결혼도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뭐 하고 결혼도 줌으로 해서 따로 살고 네. 뭐 그래야지 뭐. 대면접 왜 드려? 그렇게 자.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이 사건이 손해배상액은 2억 5천이었지만 그 사실 전국 취재 의미하는 확장된 걸로 해야죠. 확정된 거 30억 34억, 네, 네, 34억. 34억을 청구했지만 그 의미가 정말 맞습니다. 큰 소송입니다. 이게 정말 큰. 2020년 8월, 9월부터 해서 뭐 목사님이 다시 구치소에 가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다 수사를 받으러 다 불려가지 않았습니까? 서울지능 팀으로. 전국 지방으로 정말 그러면서 이 특검단과 이 네. 우리 변호사들이 전국 지방 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언론은 뭐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막 교회와 광화문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됐다라고 해서 뭐 매일 그냥 메인 뉴스로 다 때리고 그러니까 이 언론도 전부 다 토착장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모든 또 거기에 세뇌된 국민들은 또 다 동조해서 저 목사님과 저 교회와 저 집회가 광화문 집회 그때부터 뭐 집회하면은 막 맞습니다. 코로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근거가 기획된, 없었던 근거 없이 기획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치밀하게 기획된 교회 탄압의 탄압, 교회 대표적인 탄압이었고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이유 없고 근거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판결로 지금 판결이 난 겁니다. 물론 사법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린 겁니다. 물론 판결문은 오늘 판결 났기 때문에 아직 입수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원고가 자신의 청구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판결 내용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구 변호사님 낸 자료, 준비 서면 자료를 통해서 판결문 내용이 그대로 베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네. 나오면 다시 한번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 판결문에 대해서 공유하면 예.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모든 그 탄압의 과정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오늘. 정말 완전히 다 그거를 네. 그 전국 대한민국 전체를 다 그 혼란을 끼쳤던 것이 다 뒤집어진 그런 판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판결 정말 축하드리고 또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네. 참 방송을 좀 마치게 돼서 예. 너무 기쁩니다. 저도 정말 의미 있는 판결 생각하고요. 그 이어지는 소송 결과도 뭐 당연히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한번 하고 마치죠. 네.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